예, 차이나 TV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통상 중국 얘기할 때 중국 경제 얘기하고 또 미국 경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대립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에다가 러시아 얘기를 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FOMC는 끝났는데 사실 이번 주 두 가지 이슈가 FOMC랑 러시아의 디폴트 임박한 날 3월 16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한 달 유예 기간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가 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외 채무를 루블화로 지급하겠다. 그래서 디폴트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4월 15일까지 달러와 관련된 이자 지급을 못했을 경우에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는 디폴트가 선언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달러 국채 비중이 205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국채 발행 잔액에서 3.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기업들이 되는데요. 러시아 기업들 같은 경우 대외 채무가 4,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중에 달러 부채가 1,905억 달러가 되는데요. 러시아 최대 기업인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이자 지급이 시작이 되는데 가스프롬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해외에서 그 회사채를 발행했고요. 법인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달러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이제 이후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은행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부채를 대부분 러시아 안에서 발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업들이 부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신용 수축 현상까지도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빌려갈 땐 달러로 빌려가고 갚을 때는 뭐 휴지 조각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루블화로 갚겠다고 하고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3월 16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3월 16일이 아니라 4월 중순이다 이제, 그죠? 디폴트의 현실화되는 거는요.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뭐 쉽게 갚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면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러시아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의 10%도 안 되는 1달러당 7.6센트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벌처 펀드 같은 경우에도 아예 러시아 국채는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디폴트를 지금 현재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협상을 통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거 구소련의 그 부채 임기와 관련해서도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했던 해외 투자가들이 1,7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에도 자금 환수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 우리나라 연기금들 같은 경우 또 투신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비중이 그렇게 미미하고요. 또 CDS와 관련된 보험증권을 사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글로벌 자금들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롱텀 캐피탈이 그때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 학자 3명인가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분들이 했다가 이제 손해 나면서 큰 파장이 있었는데, 이게 그때 주로 러시아 투자했었던 건가요? 롱텀 캐피탈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롱텀 캐피탈이 예. 1,000억 달러 이상의 그 투자를 해왔는데요. 이때 이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이 여파가 그 중남미라든지 아시아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적인 그 신용 위험 현상을 좀 일으켰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비중이 워낙 낮은 상황이고요. 또 CDS라는 보험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물 측면에서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침체 위기가 러시아 경제를 30년 뒤로 후퇴시키는 꼴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러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실물 쪽에서 차지하는 뭐 에너지 쪽이 높긴 한데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크고요. 특히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의 물가를 한 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만 네.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워낙 세계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피해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내적으로 그 국채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 러시아 경제 규모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66%이기 때문에 세계 GDP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16% 정도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그 자원 그 문제로 인해서 급등으로 인해서 한 40% 정도가 급등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 해외 자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해외 자원과 관련된 수입 비중이 높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디폴트는 3월 16일이 아니라 이제 한 달 더 뒤 4월 15일, 4월 16일 그때 이제 최종 판단이기 때문에 좀 이연이 된 거고요. 그때까지 우크라이나 상황의 해결 과정 일정 부분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4월 15일 날 또 덜렁 갚을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그죠? 예, 시간이 끌려 보이고요. 다음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경제나 뭐 전인 대책은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현안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뭐 선전을 폐쇄하고 주요 도시들이 폐쇄되면서 그에 따른 증시 출렁임이 있었고 공급망 훼손 이런 게 소비 위축 우려되고 있는데 주요 도시 봉쇄 영향은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가 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시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1월 달 그 당대에서 상기 연임을 위해서는 그 코로나 확산을 좀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아주 강력한 도시 봉쇄 조치가 여러 군데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이들 주요 도시들 상하이나 선전, 그 장춘 뭐 이런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람 이동이 좀 제한이 되고 있고요. 예. 외부에서 유인 물자도 못하면서 공급망 자체가 좀 훼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류가 이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대면 소비도 크게 지금 위축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현재 모건 그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이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다시 하향 수정을 했고요. 많은 국제 투자은행들이 현재 중국에 대한 성장률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데 이 때문에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 5.5% 전후 성장은 달성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떤 자극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뭐 주시장의 명암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워낙 뭐 그 과정들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확진자가 정말 얼마나 늘어나는 건지 통제가 되고 있는 건지 뭐 도시 전체를 봉쇄를 해버리니까요. 근데 가장 그게 중요한 현안이어서 도시 봉쇄 얘기를 좀 먼저 봤고요. 전인대 얘기하겠습니다.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낮지 않다.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공급망 훼손 이런 게 영향을 끼치면 5.5% 달성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리커창 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쓰겠다고 발표하면서 네. 중국 증시가 일찍 급등을 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5.5%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하게 그 경기 자극책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인데요. 세금 환급만 하더라도 올해는 무려 288조 원을 쓰게 되고요. 기업들의 세금 부담만 하더라도 500조 원 정도로 줄여줄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방 교부금을 더 늘려서 투자를 자극시키는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구입 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보유세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있었지만 이를 좀 연기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31개 성시의 성장률을 가중평균에서 더하면은 6.1%까지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번 여름철에 홍수로 어려움을 겪었던 허낭성 같은 경우에는 고속철도라든지 발전소, 수리,
공업 분야와 관련해서 투자를 한 10%까지 늘려서 7%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중국 정부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올해는 5.5% 성장률 목표는 달성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러 노이즈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떨까요? 한 1분 정도 시간인데 좀 중국의 최근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죠. 동수서산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네. 이는 정보통신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는 디지털, 그리고 산은 계산 능력,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을 뜻하는데요. 아무래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싸게 공급되는 서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요. 또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차세대 정보통신 산업이라든지 인텔리전스,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디지털 전원 도시라든지 세계적인 혁신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중국하고요 또 러시아 디폴트, 러시아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